이봐요, 어머니. 제 어머니만큼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베어냈다. 그날 밤 나는 내 평생 가장 아끼던 손맛으로 만든 저녁상을 내 앞에서 무너뜨린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아내, 정희,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내 아들, 민호. 나는 그저 평범한 늙은 어머니였지만 그날의 침묵은 나를 다른 길로 이끌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 식탁 위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들으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김선자, 올해로 70살이다. 경기도 수원의 오래된 주택가 한쪽, 좁은 골목 안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산다. 겨울이 시작되기 전의 바람은 언제나 축축했다. 벽지는 오래전부터 벗겨져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오래된 온돌의 균열이 손바닥만큼 벌어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집이 좋았다. 이 집엔 내가 살아온 시간과 남편의 기억, 그리고 아들 민호의 어린 시절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 그날은 유난히 아침부터 손이 바빴다.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온다고 했기 때문이다. 민호가 결혼한 지 3년, 직장을 다니며 나름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아내 정희는 늘 말수가 적지만 도도했다. 나는 그래도 그녀를 이해하려 했다. 젊은 사람들답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닭고기를 삶으며 나는 머릿속으로 여러 번 저녁상을 그렸다. 인삼과 대추를 넣은 닭백숙, 직접 담근 깍두기, 그리고 민호가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단팥 푸딩까지. 그 푸딩은 내게 특별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울던 얼굴을 달래기 위해 처음 만들었던 것이었으니까. 그 시절 가난했지만 서로를 위하던 시간. 그 기억이 내 삶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힘이었다. 오후가 되자 해는 일찍 기울었다. 골목 끝에서 찻소리가 들리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급히 내려놓았다. 문을 열자 정희가 먼저 들어섰다. 붉은색 코트를 걸치고 발에는 하얀 구두. 향수 냄새가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표정은 미묘했다. 억지로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경계와 피로가 섞여 있었다. 민호는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예전보다 살이 빠졌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다. 어서 와라. 오늘은 네가 좋아하던 백숙했어. 나는 밝게 웃어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정희는 짧게 냄새 좋네요 라고 말하고 자리에 앉았다. 식탁 위엔 오랜 세월 모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다. 오래전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유리잔,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사준 은수저. 그런 것들이 내게는 보물이었다. 그러나 정희의 눈길은 그릇이 아닌 벽에, 커튼에, 낡은 가구들에 머물렀다. 그녀의 시선은 조용히 나를 평가하고 있었다. 요즘 인테리어 프로그램 보셨어요? 제 친구 어머니는 거실을 전부 리모델링 하셨대요. 요즘은 이렇게 클래식한 분위기보다 심플하고 모던한 게 유행이에요. 정희의 말투엔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다. 나는 그저 그래, 젊은 사람들 취향이 그렇지 하고 웃어 넘겼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서늘했다. 밥상에 놓인 음식은 정성스러웠지만 대화는 냉랭했다. 민호는 숟가락을 들고도 자꾸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정희는 음식의 온도를 지적했고 내 집의 향기를 너무 오래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점점 벽이 쌓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을 부정하는 듯했다. 내가 살아온 시간, 내가 쌓아온 가치, 그 모든 것이 낡은 것으로 치부되고 있었다. 나는 단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웃는 저녁상을 꿈꾸었을 뿐인데, 식사가 끝날 무렵 나는 조심스레 푸딩을 꺼냈다. 하얀 접시에 단팥이 윤기 있게 올라가 있었다. 민호야, 네가 어릴 때 이거 좋아했지. 기억하니? 그 순간 정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그녀의 말투엔 이미 결론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제 어머니만큼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은 멈췄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목구멍에 걸려 올라오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맑은 소리를 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정희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다. 그 표정엔 묘한 승리감이 비쳤다. 그때 내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밀어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네 어머니가 앞으로 너희 월세를 대신 내면 되겠구나. 민호의 눈이 커졌다. 월세요?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그동안 내가 감춰왔던 진실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식탁 위의 음식은 식어 있었다. 닭고기의 기름은 굳어 있었고 단팥 푸딩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부엌 창문을 열었다. 겨울의 공기가 밀려들어와 볼을 스쳤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 자식에게 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희생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 정희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사랑이 때로는 사람을 가장 깊이 다치게 한다는 것을. 나는 그 밤을 잊지 못한다. 식탁에 남은 향, 유리잔에 맺힌 물방울, 아들의 떨리는 손끝.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선명히 새겨졌다. 그리고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모욕과 상처가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괜찮아요, 선자씨.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 위로인지 나는 이제 너무 잘 안다. 그날 아침 시장에서 돌아와 겨우 문을 닫았을 때 이웃 박아주머니가 내게 건넨 말이었다. 그녀는 늘 나보다 말이 많고 손톱엔 늘 붉은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나보다 2살 많다고 했지만 그녀는 늘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애써 웃었다. 그래요, 다 그런 거죠. 말끝이 떨렸다. 그녀가 떠난 뒤 집 안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거실 한켠에 있는 미싱이 내 하루를 견디게 하는 유일한 소리였다. 철컥, 철컥. 바늘이 천을 뚫을 때마다 내 안의 무언가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바느질할 때면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들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만 숨을 쉴 수 있었다. 오전 10시, 나는 낡은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작은 작업대를 정리했다. 어제 맡은 동네 교복 수선이 아직 남아 있었다. 요즘 애들은 교복마저도 몸에 딱 맞게 입어야 한다더라. 그 생각에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천조각을 잡고 한 땀 한 땀 박음질을 하다가 문득 내 손을 바라봤다.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오래된 흉터. 이 손으로 나는 평생을 버텨왔다. 남편의 병간호, 아들의 학비, 집세, 모든 걸 이 손이 감당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 손이 너무 느려졌다. 실이 잘 안 보여서 눈을 자주 비비게 된다. 눈앞이 흐릿해질 때면 갑자기 누군가의 얼굴이 겹쳐진다. 민호의 어릴 적 얼굴이었다. 눈이 반짝이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내게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한다. 어머니, 요즘 세상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의 마지막 말이 떠오르면 손끝이 덜덜 떨렸다. 정오가 되면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맞은편 아파트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웃음은 내 집안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나는 부엌으로 향해 밥솥 뚜껑을 열었다. 어제 남은 밥에 물을 붓고 보리차를 데웠다. 혼자 먹는 밥상은 늘 너무 조용했다. TV를 켜면 뉴스 아나운서의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렸다. 물가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나 같은 노인들에겐 공포였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식은 밥이 목에 걸렸다. 물로 넘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조용히 사는 법을 배운 걸까? 젊은 시절엔 그래도 친구들이 있었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 동네 미용실 언니들. 하지만 그들도 하나 둘 떠났다. 누군가는 병으로, 누군가는 자식 따라 외국으로.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나처럼 늙고 조용해졌다.
오후에는 동사무소에서 봉사활동하는 대학생들이 집집마다 돌며 안부를 묻는 날이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안녕하세요. 김선자 어르신 맞으시죠? 건강은 괜찮으세요? 두 명의 덜무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말투는 밝고 정중했지만 나는 이상하게 불편했다. 그들의 웃음이 진심이 아닌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 웃음 속에 동정이 섞여 있는 걸 너무 잘 알아서였다. 괜찮아요. 나 혼자도 잘 지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너무 작았다. 그들은 내게 따뜻한 말 몇 마디를 남기고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식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이 떠난 뒤 남은 정적이 오히려 더 외로웠다는 걸.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진 공간은 금세 낡은 집 냄새로 가득 찼다. 저녁 무렵 나는 습관처럼 창문을 열었다. 골목길 끝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젊은 엄마들이 아이 손을 잡고 마트 쪽으로 향했다. 그들의 뒷모습은 활기찼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내 손끝이 텅 빈 걸 느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걷던 기억이 너무 오래전 일처럼 희미했다.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하던 순간이 마지막이었다. 그때의 따뜻함이 아직도 손바닥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속삭였다. 나도 한때는 저렇게 걸었지. 아이 손을 잡고 남편과 웃으며 장 보러 가던 그 길을. 하지만 그 기억은 점점 색을 잃어가고 있었다. 지금의 나는 그저 창문 너머에서 세상을 구경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밤이 되면 집 안의 시계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틱탁, 틱탁. 그 리듬에 맞춰 과거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열문 날의 나, 미싱을 돌리며 민호의 교복을 만들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나는 그 세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 사이엔 너무 많은 세월이 있었지만 어쩌면 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 같았다. 사람들은 변했는데 나는 왜 여전히 여기 있지?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라디오를 켰다. 잔잔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사랑도 이별도 세월도 흘러가네. 그 가사는 마치 내 얘기 같았다. 눈물이 고여 시야다 흐려졌다. 나는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다 흘러가는 거지. 그런데 왜 나는 제자리일까? 밤이 깊어지면 나는 자주 창가에 앉는다. 골목길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벽에 길게 그림자를 만든다. 그 그림자가 마치 나처럼 보일 때가 있다.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존재. 그 시간대는 늘 같다. 밤 11시쯤 옆집의 젊은 부부는 TV 소리를 높이고 웃는다. 웃음소리가 벽을 넘어 내 방까지 들려온다. 여보, 오늘 치킨 시킬까? 그들의 대화는 사소하지만 생기가 있었다. 그 생기가 내 방 공기와 부딪힐 때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인다. 한때는 그런 평범한 저녁이 내게도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퇴근 후 나는 늘 그의 옷을 털고 따뜻한 국을 끓였다. 식탁 맞은편에서 그는 신문을 읽었고 나는 조용히 반찬을 올렸다. 그 소소한 시간이 나에겐 전부였다. 그러나 이제 남은 건 그때 쓰던 식탁뿐이다. 식탁 위엔 하루에 한 번 나 혼자 놓는 국 한 그릇뿐이다. 며칠 전 주민센터에서 우편물이 왔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참여 안내.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다. 매주 금요일 노년층 생활지원 프로그램, 공예, 서예, 건강체조 등. 순간 마음속에 작은 불빛이 켜졌다. 나도 가볼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 그게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다음 금요일 나는 새로 다림질한 코트를 입고 동사무소 앞까지 갔다. 문 앞에는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섞이려다 발걸음을 멈췄다. 내 옷깃을 매만지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 짝을 지어 서 있었다. 나는 홀로 서 있었다. 할머니, 처음 오셨어요? 젊은 사회복지사가 다가와 물었다. 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한번 와봤어요. 그녀는 친절하게 손짓했다. 그럼 이쪽 자리에 앉으세요. 체조 시간, 그리고 공예 시간.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손재주를 뽐냈다. 나는 조용히 실을 감고 색종이를 접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했다. 손이 참 곱네요. 옷 만드시는 분 같아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누군가가 내 손을 칭찬했다. 그 말 한마디에 목이 메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오래 써서요. 이제는 예전만 못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모두가 다시 자기 일에 몰두했다. 그 작은 대화조차 내겐 큰일처럼 느껴졌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나는 근처 카페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다. 그 카페에는 젊은이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노트북을 펴놓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한쪽에선 연인이 손을 잡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 온기가 손끝을 타고 올라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커피잔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주름이 깊고 눈가엔 피건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낯선 건 내 표정 속에 비어있음이었다. 그때 옆자리에서 한 젊은 여자가 말했다. 요즘 진짜 힘들어요. 회사에서는 늙은 부장님들이 잔소리만 하고. 그 친구가 대답했다. 그래도 월급 받잖아. 난 아예 계약 해지당했어. 그들의 대화에 나는 귀를 기울였다. 젊음의 고민은 다르지만 어쩐지 이해됐다. 그들도 결국은 버티는 중이었다. 다만 세상은 그들의 버팀에는 응원을 보내고 내 버팀엔 아무 관심도 주지 않는다는 게 다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차가웠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안에는 낡은 동전 몇 개가 있었다. 그 동전이 내 하루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버스가 올 때까지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옆자리에서 두 여고생이 웃고 있었다. 우리 엄마는 요즘도 자기 친구들이랑 여행 다닌대. 좋겠다. 우리 엄마는 맨날 피곤하다고 누워있어. 그들의 대화가 내게는 다른 언어처럼 들렸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나도 젊었을 땐 내 아이에게 그런 엄마였을까? 버스가 도착하자 그들은 뛰어 올라탔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오르며 교통카드를 찍었다. 삑 하는 소리 뒤에 화면이 떴다. 잔액 부족.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말했다. 할머니,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의 손이 내 앞에 교통카드를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가 이미 찍어버렸다. 버스 안에서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도와준 게 고마운데 마음 어딘가가 아팠다. 감사와 수치심이 뒤섞였다.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흔들리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 불빛이 희미했다. 신발을 벗고 거실불을 켰다. 그 순간 또다시 정적이 밀려왔다. 나는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소리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엔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물 한 병, 김치 한 통, 그리고 어제 남은 밥 한 공기. 그것이 내 하루의 전부였다. 밥을 데우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을까? 답은 없었다. 하지만 내 손은 여전히 밥을 퍼 담고 있었다. 아마도 버틴다는 건 이유를 잃어도 계속 살아가는 일일지도 몰랐다. 밤 12시 나는 다시 창가에 앉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희미하게 퍼졌다. 그 소리엔 어쩐지 위로가 있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도착한다. 삶도 그런 것일까? 나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루만 더 괜찮았으면 좋겠다. 그 순간 문득 알 수 없는 예감이 스쳤다. 내게도 다시 찾아올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희미한 희망의 예감이었다. 선자씨, 요즘엔 손님도 없어요? 그 말은 미싱방 앞을 지나던 이웃 아주머니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였다. 나는 손에 쥔 바늘을 놓고 잠시 멈췄다. 예, 요즘은 좀 한가해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별 생각 없이 대꾸했다. 그래도 나이 드셨는데 편하죠 뭐. 우리 아들은 벌써 회사 부장이라 바쁘다네요. 그녀의 말끝은 나를 찌르는 칼날 같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떠난 뒤 내 방엔 또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 정적이 익숙하면서도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라디오를 켰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실업률이 다시 상승했습니다. 중장년층 일자리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기음 같은 목소리가 내 방에 울렸다. 나는 천천히 라디오의 볼륨을 줄였다. 그 목소리가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너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사실 나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마을회관에서 재봉 봉사활동을 했었다. 동네 어르신들의 옷을 수선해주고 아이들 체육복을 고쳐주는 일. 그 일이 나에게는 작은 자부심이었다. 누군가가 내 손을 필요로 하는 감각, 그게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젊은 담당자가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어르신, 요즘은 봉사도 효율이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봉사단은 재봉보다 온라인 홍보가 필요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내 존재를 부드럽게 밀어내는 손길 같았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젊은 분들이 더 잘하시겠죠. 그날 이후 나는 회관 문을 다시 두드리지 않았다. 누구도 내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이 보낸 단체 문자엔 감사했습니다 라는 문장 하나가 전부였다. 그 짧은 말이 내 마음을 오래도록 울렸다. 며칠 후 나는 약국에 들렀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진통제를 사야 했다. 약사는 젊은 여자였다. 이건 조금 강한 약이에요, 어르신. 식사 후 꼭 드셔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열었다. 그 순간 계산대 위에서 동전 몇 개가 굴러 떨어졌다. 죄송해요. 나는 허리를 숙여 동전을 주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때 약사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엔 안쓰러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말이 싫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늘 나를 그 자리로 밀어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내 존재가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우체부가 편지 한 통을 두고 갔다. 보내는 사람 란에는 김민호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손끝이 떨려서 봉투를 바로 열지 못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부엌 의자에 앉았다. 칼날로 봉투를 조심스레 뜯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죄송했어요. 그날 저녁 이후 많이 생각했어요. 정희와는 요즘 조금 힘들어요. 일도 잘 안 되고 서로 자주 싸워요. 그래도 어머니께 연락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어머니가 화나셨을까 봐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나는 끝까지 읽을 수 없었다. 글자가 점점 흐려졌다. 눈물이 잉크를 번지게 했다. 편지 맨 아래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시면 이번 주 일요일에 찾아뵙고 싶어요. 나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여러 번 더듬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 아이가 정말 올까? 그리고 그가 온다면 나는 어떤 얼굴로 맞이해야 할까? 일요일이 되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오래된 한복을 꺼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백숙을 끓였다. 닭의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그 향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묻혀있던 기억을 깨웠다. 아직도 그 아이가 어릴 때 감기에 걸리면 내가 꼭 이 음식을 해줬었다. 시계 초침이 느리게 흘렀다. 10시, 11시, 12시.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전화도 오지 않았다. 1시가 넘자 백숙의 국물은 졸아들었다. 나는 가스불을 껐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다. 창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 역시 올 수 없었댔지.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휑해졌다. 눈앞의 식탁이 마치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회사 면접이 생겨서 못 갔어요. 다음 주에 꼭 찾아뵐게요.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손가락이 느리게 움직였다. 그래,
일 잘 돼서 다행이다. 건강 챙겨라.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나서 눈을 감았다. 휴대전화의 불빛이 천천히 사라졌다. 그 빛이 꺼지는 순간 내 마음의 무언가도 함께 꺼지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문득 내 삶이 하나의 반복된 초침처럼 느껴졌다.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오는. 내가 원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었다.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밥을 먹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를 듣는 것. 그 단순한 일들이 왜 이렇게 멀어진 걸까? 새벽이 다가오자 나는 다시 미싱 앞에 앉았다. 새로 맡은 일거리는 없었지만 손이 놀고 있으면 마음이 더 불안했다. 실을 끼우며 문득 창밖을 봤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어느새 겨울의 기운이 물러가고 봄의 냄새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선자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마지막 위로였다. 그때 문득 문 앞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탁! 우편물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한 통의 봉투가 밀려 들어와 있었다. 그 봉투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정호.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이름은 내 젊은 날의 한 장면을 단번에 떠올리게 했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 나를 선자씨라고 불러주던 단 한 사람.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꼭 쥐고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편지를 펼쳤을 때 종이에서는 묘하게 익숙한 잉크 냄새가 났다. 글씨는 조금 떨려 있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다. 선자씨, 너무 오래 걸렸죠? 당신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마음먹기까지 40년이 걸렸네요. 당신이 아직 이 마을에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나 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다면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습니다. 정호. 나는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다.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정호. 그 이름은 내 청춘의 한가운데를 통째로 덮고 있는 기억이었다. 그 시절 나는 20살이었다. 경기도의 한 봉제 공장에서 하루 14시간씩 미싱을 밟았다. 기계 소음과 땀 냄새, 그리고 얇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던 햇빛. 그 속에서 유일하게 내게 말을 걸어주던 사람이 정호였다. 그는 같은 공장의 기계 정비공이었다. 항상 손끝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맑았다. 선자씨, 손 다치면 안 돼요. 이건 기술자보다 더 정밀한 일이잖아요. 그가 웃으며 건넨 그 말은 내 하루의 유일한 위로였다. 그 후로 매일 점심시간마다 우리는 공장 뒷마당에서 김밥을 나눠 먹었다. 그 짧은 시간이 내게는 세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공장이 부도나면서 모두 흩어졌다. 그날 정호가 내 손에 쥐어준 마지막 종이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울로 갑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내가 밥 한 끼 살게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40년이 흘렀다. 나는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의 끝자락이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TV 소리가 희미하게 벽을 타고 들어왔다. 사람은 나이 들어도 마음속엔 한때의 사랑이 남아있습니다. 드라마 속 내레이션이 우연히 그 순간 흘러나왔다. 나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른 소리를 냈다. 이제 와서 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들은 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에서야 나를 떠올렸을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두근거림은 설렘이라기보다 두려움에 가까웠다. 혹시 그가 나를 보고 실망하면 어쩌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세월의 흔적이 짙게 남아있었다. 주름, 희끗한 머리, 손등의 검버섯. 그 시절의 선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우체국으로 향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쓰기로 했다. 정호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여전히 이 마을에 살고 있어요. 만약 정말 만나고 싶으시다면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시내 카페 은하수에서 뵙죠. 편지를 넣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다. 우체통 입구에 봉투가 들어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딸깍. 그 소리가 내 삶의 어떤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 같았다. 그 주는 유난히 길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이 토요일인가 하고 확인했다. 밤엔 잠이 오지 않아 불을 켜고 앉아 옛날 사진들을 꺼냈다. 사진 속에 나는 젊고 생기 있었다. 그 시절 나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미소를 잊은 지 오래였다. 며칠 동안 마음은 온통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흔들렸다. 만약 그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면? 불안과 기대가 얽혀 가슴이 복잡했다.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다. 나는 새벽부터 일어났다. 옷장을 열고 오래전에 아껴두었던 코트를 꺼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입었던 외출복이었다. 코트를 다림질하며 나는 거울 속의 나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괜찮아, 선자야. 그냥 옛 친구를 만나는 거야. 카페로 향하는 버스 안, 창문에는 봄 햇살이 비쳤다. 차창 밖의 나무들에는 아직 잎이 없었지만 가지 끝에는 새싹이 맺혀 있었다. 그 풍경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다. 늦은 봄이 와도 새싹은 피는구나. 버스 안에는 젊은 연인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웃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이 유리창을 통해 반사되어 내 얼굴 위로 떨어졌다. 나는 시선을 돌렸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짧은 회상이 스쳐갔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은하수 카페. 그 이름이 새겨진 간판 밑에는 유리문이 반짝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커피 향이 퍼졌다. 카운터 뒤에서 젊은 점원이 밝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나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혹시 박정호 씨 예약하셨나요? 아, 그분이라면 방금 오셨습니다. 저쪽 창가 자리요. 정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숨이 막혔다. 창가 자리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검은 모자를 벗고 두 손을 맞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이 그의 흰 머리카락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정호 씨? 그가 고개를 돌렸다.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 그 짧은 순간에 수십 년의 시간과 말하지 못한 감정이 뒤섞여 흘렀다. 정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선자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은 내가 청춘의 어느 여름날 들었던 바로 그 음성이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정말 오셨네요. 편지를 받았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일까 착각일까 싶어서요.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 사이에 커피 두 잔이 놓였다. 김이 천천히 올라오며 둘 사이의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다.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곳 예전 공장 근처죠. 그때 점심 먹던 길목 근처라서 일부러 이 카페로 했어요. 나는 살짝 웃었다. 기억하시네요. 그때는 참 바빴죠.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엔 수많은 말들이 숨어 있었다. 정호가 손을 내밀어 컵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선자 씨는 잘 지내셨나요? 그 질문은 너무 단순했지만 대답은 너무 어려웠다. 나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살아 있었죠. 그냥 버티면서.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의 한숨 속에는 피로가 그리고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컵을 문질렀다. 결혼하셨죠? 예,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들은 다 커서 각자 살아요. 그래서 혼자예요, 이제는. 그가 말끝을 흐릴 때 나는 눈을 들 수 없었다. 그의 외로움이 내 외로움과 겹쳐지는 느낌이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가를 타고 떨어지는 빗방울이 리듬처럼 맺혔다 흘렀다. 정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때 공장이 문 닫았을 때 사실 저는 당신을 찾으러 갔었어요. 나는 놀라서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정말요? 네, 근데 이미 방을 비우셨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서울로 올라와서도 일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만나도 당신 생각이 자꾸 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나는 숨을 참았다.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따뜻했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오래 기억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제야요? 나는 그 말을 하자마자 후회했다. 정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겁이 났어요. 당신은 아마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나만 뒤처진 인생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편지를 쓸 용기가 없었어요. 그의 고백에 내 눈가가 젖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세월의 흔적을, 그리고 남은 온기를 바라봤다.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시간이 흘러 카페 안엔 손님이 줄었다. 햇살이 비스듬히 창문을 스쳤다. 그때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은 어떻게 사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조용히 살아요. 혼자예요.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은 결혼했지만 요즘은 잘 연락이 없네요. 정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여전히 강하시네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강한 게 아니라 익숙해진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사는데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참 슬프네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로 그때 카페 스피커에서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선율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는 듯했다. 정호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우리 잠시 걸을까요? 밖으로 나왔을 때 빗방울은 잦아들고 있었다. 골목길은 젖어 있었고 공기에는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이 골목 그대로네요. 그러게요. 다 바뀌었는데 이 길만은 그대로예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걸음마다 젖은 땅이 살짝 소리를 냈다. 찰박, 찰박. 정호가 조용히 말했다. 선자 씨, 사실 이 편지를 쓰기 전에도 몇 번 이 근처를 돌았어요. 그런데 항상 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왜요?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게 다 내 탓 같았어요. 그 말에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비에 젖은 길 위에서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건 아니에요.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죠. 정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버스 정류장 근처까지 걸었다. 버스 한 대가 지나가며 물보라를 일으켰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옛날에도 그랬죠. 공장 끝나고 같이 버스 기다리던 날, 당신은 항상 먼지 묻는다고 내 옷을 털어줬어요. 나는 웃었다. 그랬네요. 그때는 정말 젊었죠. 지금도요. 그의 짧은 대답이 내 마음을 덮었다. 순간 오래 닫혀있던 무언가가 열리는 듯했다. 정호가 조용히 말했다. 선자 씨,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여기서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그래요. 다음 주에도 봐요. 그 순간 내 안에 오랜 어둠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정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마워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가 떠난 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빗물 자국이 남은 길 위에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나는 창문에 기대어 속삭였다. 정호 씨,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어느새 아주 조금 젊어 보였다. 다음 주 토요일, 나는 또다시 은하수 카페로 향했다.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덜 떨렸다. 지난번처럼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이 단지 그 자체로 나를 움직이게 했다. 버스 창가에 앉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봄 햇살은 부드러웠고 길가의 나무에는 작은 잎들이 돋아나 있었다. 하지만 내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다. 긴장이라기보다 오래된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낯선 감각 때문이었다. 카페에 도착하자 정호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가 문을 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자 씨.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편안한 표정이었다. 오늘은 커피 대신 차 어때요? 좋아요. 요즘 카페인 마시면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정호는 웃었다. 나도 그래요. 예전엔 밤새 일하고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커피 한 잔에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흘렀다. 나이 들었다는 증거네요. 그래도 이렇게 마주 앉을 수 있으니 괜찮아요. 그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우리는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다. 정호는 젊은 시절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결국 작은 공장 하나를 세웠다고 했다. 크게 성공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손으로 무언가를 세운다는 건 나름 의미 있었죠. 그는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말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돈보다도 사람 하나 그리운 게 제일 크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 말 이해돼요. 사람은 결국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죠. 정호는 미소를 지었다. 선자 씨는 여전히 참 같은 말만 하네요. 그날의 대화는 마치 오랜 겨울이 녹아내리는 소리 같았다. 우리는 작은 웃음으로 서로의 시간을 채웠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김민호. 아들이었다.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편지라도 함께 있을까?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지만 안에는 영양제 한 병과 메모 한 장뿐이었다. 엄마, 요즘 건강 챙기세요. 바빠서 전화는 못 드려요. 짧은 글씨가 나를 묘하게 울렸다.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다. 건강 챙기세요. 그 단어가 마치 벽처럼 느껴졌다. 따뜻한 말인데 이상하게 멀었다. 그 속엔 온기보다 거리가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택배 상자를 바라봤다. 그 안에 영양제병이 빛을 반사하며 번쩍였다. 그 빛이 눈에 시렸다. 마치 관심의 흉내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휴대전화 화면을 켰다. 최근 통화 목록에는 아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통화 3주 전. 나는 천천히 메시지 창을 열었다. 밥 먹었니? 몸은 어때? 요즘 회사 일은 괜찮니? 그 모든 문장 끝에는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나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씩 스크롤하며 삭제했다. 삭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비어갔다. 그래, 나도 이제 기대 안 해야지. 그 말을 입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눈가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칠 뒤 민호에게서 전화가 걸려갔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지. 왜? 아, 그냥요. 회사에서 좀 일이 있어서 전희도 인사드리래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다. 그래, 바쁘지? 몸은 괜찮고? 괜찮아요. 근데 엄마, 혹시 요즘 누구 만나요? 응? 아, 그냥 들었어요. 동네에서 어떤 아저씨랑 같이 있는 거 봤다고 해서.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엄마 나이에 그런 건 좀. 그의 말끝이 흐려졌지만 그 안엔 분명히 비난의 그림자가 섞여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민호야, 그분은 그냥 옛 친구야. 오랜만에 만나서 차 한 잔 마신 것뿐이야. 그래도 사람들 입이 있잖아요. 엄마 체면도 있고. 그의 말이 내 마음을 쿡 찔렀다. 체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평생 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체면을 걱정해?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인데? 정적이 흘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요. 어쨌든 조심하세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했다.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다. 그 순간 문득 정호의 말이 떠올랐다.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나는 그 말을 속삭이듯 되뇌었다. 그렇지,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어딘가에서는 죄책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밖을 바라봤다. 불빛 하나 없는 골목길이 내 마음 같았다. 다음 날 정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자씨, 괜찮아요? 목소리가 좀... 나는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설쳤어요. 그럼 내일 점심이라도 같이 해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대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곧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요, 좋아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창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이번엔 내 인생을 위해 살아볼까? 다음 날 점심, 나는 약속대로 정호를 만났다. 그는 밝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오랜만에 본 색이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의 첫마디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햇빛이 따뜻해서 좋네요. 우리는 근처에 오래된 한식집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밥 냄새, 된장국 냄새, 그리고 익숙한 소리들. 손님들이 떠드는 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 속에서 나는 오래 잊었던 삶의 냄새를 느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밥을 덜어 내게 건넸다. 예전엔 늘 이렇게 했었죠. 공장 구내식당에서도 당신 밥그릇에 반찬 더 얹어주던 거 기억나요? 나는 웃었다. 그랬네요. 그땐 그게 너무 민망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잖아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는 그런 시선 신경 안 쓰죠? 나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글쎄요, 아직도 좀 무서워요. 그 말은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다. 정호는 나를 바라봤다. 무서워요? 응, 누가 뒤에서 뭐라고 할까봐. 늙은 여자가 왜 저래? 그런 말 들을까봐요. 정호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그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선자씨, 그런 말에 상처받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시선은 아직도 날 묶어요. 나이 들수록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갇혀있는 기분이에요. 정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엔 깊은 이해가 깃들어 있었다. 그 마음 알아요. 나도 그랬어요. 퇴직하고 나니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눈빛이 느껴졌죠. 그게 참 아프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고독이 통했다. 점심을 마친 뒤 우리는 천천히 거리를 걸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공원에는 젊은 연인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웃고 장난을 치며 셀카를 찍었다.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저 나이대의 나는 그렇게 웃었던가? 그때의 나는 늘 일하고 돈 걱정하고 웃음보다 생존에 더 가까운 얼굴이었다. 정호가 내 시선을 따라 바라보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자유로워 보여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자유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을까요?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땐 자유보다 책임이 먼저였잖아요. 가난은 늘 누군가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게 곧 사랑이자 생존이었죠. 그의 말이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젊은 나를 보았다. 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을 오가던 나, 빗독촉에 숨죽이던 나, 그 모든 나들이 바람 속에서 흩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어디세요? 집이지. 왜? 오늘도 그분 만났어요? 그의 말투는 차가웠다. 민호야, 그분은 그냥 친구야. 오랜만에 밥 좀 먹은 거야. 엄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해요. 아들이 있는데 왜 남자랑 돌아다니냐고 회사 사람들도 들었어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회사 사람들? 내가 누굴 만나든 그게 왜 네 체면이랑 상관이 있어? 엄마,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는 평생 너한테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니? 침묵이 길게 흘렀다. 전화 너머에서 민호의 숨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도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 그건 걱정이 아니라 감시야. 난 이제 내 인생을 좀 살고 싶어. 엄마, 그만 말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이 먹먹했다. 민호의 말 속엔 세상의 시선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나이 든 여자에게 허락된 감정은 없다. 그 현실이 너무나 냉정했다. 밤이 깊었다.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다. 달빛이 얇은 커튼을 통과해 내 얼굴을 비쳤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정호 씨, 미안해요. 당신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그게 누군가에게 죄처럼 느껴져요. 그 말이 공기 속에 퍼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다음 날 아침 정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선자 씨, 괜찮아요? 어제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요. 그냥 잠을 잘 못 잤어요.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 한 문장에 내 마음의 절반이 숨어 있었다. 며칠 후 마을의 시장에 갔다. 야채를 고르고 있는데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요즘 남자 만난다더라. 늙어서도 참 부지런하네. 그 말에 내 손이 굳었다. 고개를 숙였다. 귓가가 뜨거워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야채만 계산하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단지 누군가와 차를 마시고 밥을 먹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미어졌다. 집 앞 골목에 다다랐을 때 정호가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나를 향해 걸어왔다. 선자 씨, 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다. 왜 오셨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정호 씨, 나 이제 모르겠어요. 당신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한데 세상은 자꾸 그걸 죄라고 해요. 정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리 세상이 아닌 우리를 보죠.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을 견딘 두 사람의 모든 용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그의 손이 내 어깨 위에 가만히 얹혔다. 그 따뜻함이 내 오랜 겨울을 녹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나를 위해 울었다. 며칠째 나는 정호를 만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못했다. 그가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손이 휴대폰으로 가지 않았다. 그저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꺼버렸다. 밖에 나가는 일도 줄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표정이 섞여 있었다. 빨래를 널다 고개를 들면 창문 사이에서 누군가 커튼을 살짝 젖히는 게 보였다. 그 시선이 찔렀다. 차가운 공기가 폐속으로 들어왔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빨래를 걷었다.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다. 밤이 되면 마음이 더 불안했다. 휴대폰 화면에 정호라는 이름이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멈췄다. 받으면 더 깊어질 것 같았다. 받지 않으면 너무 외로웠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야 그제야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게 뭐라고? 내 목소리가 방 안에서 메아리 쳤다. 조용한 방 안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틱, 틱, 틱.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섰다. 정장 차림이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차를 내우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민호는 주머니에서 신문을 꺼냈다. 그 신문에는 지역 사회면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려 있었다. 노년층의 새로운 사랑, 용기인가, 무모함인가. 그 기사 아래에는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은 나와 정호의 모습이었다.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이게 뭐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신문을 탁 덮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이런 거 그만하세요. 이런 거라니.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몰라요? 회사에서도 말 나왔어요. 기자가 우리 회사까지 전화했대요.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호는 계속 말했다. 엄마는 이제 좀 조용히 사셔야 해요. 괜히 이상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이상한 사람? 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사람은 나한테 따뜻하게 말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민호는 눈을 피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세상이 그런 걸 좋게 안 봐요. 세상? 세상이 누군데? 그 세상이 내 밥을 해줬어? 내 손을 잡아줬어? 내 말이 점점 커졌다. 민호는 당황한 듯 시선을 돌렸다. 엄마, 진정 좀 하세요. 그 한마디가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진정? 너는 평생 나한테 엄마는 강해야 한다고 했지. 그래서 참았어. 눈물도 삼키고 외로움도 삼켰어. 그런데 이제는 웃는 것조차 잘못이야?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됐다.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이 텅 비어버렸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신문이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사진 속에 나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너무 생생해서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다. 나는 손끝으로 그 사진을 천천히 문질렀다. 그 순간 나는 행복했는데 눈물이 떨어져 종이 위에 번졌다. 사진 속의 웃음이 흐려졌다. 그날 밤 정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선자 씨,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신문 봤죠? 봤어요. 미안해요. 내가 괜히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아서. 정호 씨 잘못 아니에요. 세상이 그냥 그런 거예요. 정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도 너무 참지 말아요. 누가 뭐래도 선자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지금은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알겠어요. 그래도 꼭 기억해요. 나는 언제나 여기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 따뜻한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두려움이 밀려왔다. 다음 날 나는 장을 보러 나갔다. 시장 입구에서 마주친 상인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요즘 기사 났던 그분이죠. 그 말에 나는 굳어버렸다. 아주머니는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을 이었다. 그래도 용기 있으세요. 나였으면 창피해서 집 밖에 못 나왔을 거예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손에 쥔 봉지가 조금씩 흔들렸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속에서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부끄럽지 않아. 하지만 그 말은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천천히 걸었다. 시장의 소음이 멀어질수록 세상도 함께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나는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걸까? 버스 정류장 앞 벤치에 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바쁘게 걸었다. 누군가는 전화를 하며 웃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꼽고 무표정하게 걸었다. 그들 중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아무도 모른다. 나라는 사람을. 그때 바람이 불었다. 내 치마 자락이 살짝 흔들리고 신문 한 장이 바닥에서 휘날려 내 발끝에 닿았다. 나는 무심코 그 신문을 주워들었다. 구겨진 종이 위에 또다시 익숙한 제목이 보였다. 노년의 사랑, 그 끝은 어디인가. 나는 신문을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쓰레기통에 넣었다. 이제 됐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밤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 밖으로 빗방울이 일정한 박자로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식탁 앞에 앉았다. 식탁 위엔 김치와 밥 한 공기, 그리고 따뜻한 된장국이 있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오늘은 왠지 그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숟가락을 들여다보니 내 얼굴이 비쳤다. 주름진 눈가, 굳은 입술, 그리고 그 안에 묻혀있는 약간의 미소.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나 아직 살아있잖아. 그 순간 벨소리가 울렸다. 띵동. 나는 깜짝 놀라 문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젖은 우산을 들고선 저구가 서 있었다. 비가 와서 그냥 걱정돼서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었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이 시간에? 집에 계실 것 같아서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선자씨, 혼자 울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알아요. 그럼 왜 와요? 그게 상관없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나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다. 눈물이 고였다. 정호 씨, 나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요. 아들도 나를 이해 못해요. 정호는 천천히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몰라요. 그들은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의 손이 따뜻했다. 그 온기가 오래된 상처 위에 스며들었다. 선자씨, 행복해도 괜찮아요.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번져서 그랬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가 새로 시작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그동안 입지 않았던 옷을 꺼내 입었다. 은은한 베이지색 스카프를 두르고 머리를 정리했다. 거울 속의 나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평온했다. 현관문을 나서자 이웃 아주머니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어머, 어디 가세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봄 구경 좀요.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호기심과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시선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빛이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이게 나야.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나는 그냥 나였어. 버스가 도착했다. 나는 천천히 타서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눈앞을 흐르고 사람들의 얼굴이 지나갔다. 그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사실이 오늘만큼은 자유처럼 느껴졌다. 버스가 멈추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엄마한테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몰랐어요.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 행복하면 그게 맞는 거죠. 그 말에 숨이 먹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민호야. 목이 메었다. 그 말 다시 해줘. 엄마, 행복하세요. 진심으로요.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창밖의 햇살이 반짝였다. 그 빛이 내 눈물 위에서 반사되어 세상이 잠시 따뜻하게 흔들렸다. 버스가 도착한 곳은 강가 근처 작은 공원이었다. 정호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내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그의 옆에 앉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꽃잎이 흩날리며 하늘로 떠올랐다. 정호가 말했다. 오늘은 봄 냄새가 나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래 기다렸던 봄이에요. 정호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피하지 않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강물 위로 반짝이는 빛, 그리고 우리의 손.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세상이 뭐라 하든 삶은 여전히 나를 품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하늘엔 별이 하나 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이제 괜찮아. 나는 나로 살아갈 거야.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엔 어딘가 봄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봄이 완전히 찾아왔다. 벚꽃이 피고 골목길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돌아왔다. 그 소리는 분명 밝고 경쾌했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다. 나는 아침마다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 들렀다. 거기엔 조용히 책을 읽는 노인들과 숙제를 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창가에 앉아 책을 펼치면 햇살이 내 손등 위로 내려앉았다. 그 따뜻한 빛이 내 마음의 균열을 조금씩 메우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시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뒤에서 들리는 작은 웃음, 도서관 복도 끝에서 느껴지는 속삭임. 저분이 그 기사에 나온 분이래. 그 말에 손끝이 굳었다. 책장을 넘기던 손이 멈췄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책을 더 깊이 들여다봤다.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숨이 조금 막혔다. 도서관을 나서는 길, 관리 직원이 나를 불렀다. 선자 어르신,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멈춰섰다. 요즘 기사 같은 것 때문에 좀 불편하시죠? 나는 작게 웃었다.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가 어제 회의에서 이야기했어요. 어르신은 아무 잘못 없다고요. 사람들은 그냥 새로운 걸 무서워할 뿐이에요. 그의 말에 누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저희 도서관에 인생 이야기 프로그램을 열 거예요. 어르신 세대분들이 직접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혹시 참여해 보시겠어요? 그 제안에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어줄까? 두려움이 먼저 올라왔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희망이 아주 작게 빛났다. 생각해 볼게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골목의 가게마다 화분을 내놓았고 그 위로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나는 묘한 고립감을 느꼈다. 세상은 이렇게 환한데 나는 왜 아직 그림자 속에 서 있는 걸까? 집에 도착하니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은 민호였다. 엄마, 지난번에 말했던 책이에요. 요즘은 다들 이런 책 읽는데요. 상자 안에는 늙음의 존엄이라는 책이 들어있었다. 나는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존엄이란 남이 허락한 평안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낸 마음의 무게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묘하게 울렸다. 나는 천천히 책을 덮었다. 그래, 나는 아직 나를 지키고 있잖아. 며칠 뒤 도서관에서 전화가 왔다. 선자 어르신, 이야기 프로그램 다음 주에 시작돼요. 혹시 참여 의향 있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듣기만 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어르신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을까? 그걸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말해야 하지 않을까? 오랫동안 묵혀있던 마음의 무게가 이제는 흘러나와야 할 때가 된 것 같았다. 프로그램 당일 나는 일찍 도서관에 도착했다. 회의실 안에는 둥근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10명 남짓한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서로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진행자가 말했다. 오늘은 각자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을 나누는 시간이 될 거예요. 누구든 괜찮아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떤 이는 전쟁의 기억을, 어떤 이는 자식과의 갈등을, 또 어떤 이는 평생의 후회를 이야기했다. 그들의 말이 내 가슴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모두가 누군가의 시선에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었다. 진행자가 내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자 어르신, 혹시 말씀 나눠보시겠어요?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요.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다. 올해의 벚꽃은 유난히 빨랐다. 하얗게 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길 위로 내려왔다. 나는 천천히 그 길을 걸었다. 손에 든 커피의 김이 하늘로 피어올랐다. 그 향기 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천천히 떠올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기사 속의 여자가 아니었다. 그저 평범하게 나답게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누군가의 시선이 여전히 내 곁을 스쳐도 이제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나는 그냥 미소로 답했다. 민호는 어느새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예전보다 자주 웃었다. 엄마, 나 요즘 봉사활동 시작했어요. 그의 말에 나는 놀랐다. 왜 갑자기? 엄마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작은 친절이 사람을 살린다고.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졌다. 그가 내게 배운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살아온 시간의 의미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나는 그저 미소로 답했다. 그래, 잘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도서관에서도 여전히 나는 이야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젠 진행자가 나를 소개할 때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오늘은 김선자 어르신께서 지난달에 이어 삶의 후반부에서 찾은 행복 이야기를 나눠주실 겁니다. 나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건 마음이에요.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나로 살고 있어요. 그 말에 방 안은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의 마음이 닿은 따뜻한 공기 같은 순간이었다. 그때 한 젊은 여자가 손을 들었다. 저도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젊은 시절의 나를 봤다. 말하지 못하고 참았던 시간들, 그리고 용기를 내고 싶었지만 두려웠던 마음. 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언젠가 이해하게 되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생각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될 줄이야.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속 젊은 시절의 내가 웃고 있었다. 그때 나는 몰랐다.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나는 작은 탁자 위에 새로 피어난 화분을 올려두었다. 정호가 보내준 봄 선물이었다. 당신 집에도 봄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메모를 읽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제 그는 멀리 제주에서 살고 있었다. 가끔 안부 문자만 주고받지만 그건 충분했다. 서로가 서로의 봄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면 좋겠다. 며칠 뒤 나는 다시 미싱을 꺼냈다. 이번엔 도서관 어린이반 커튼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이었다. 바늘이 천 위를 천천히 오갔다. 그 소리가 마치 나의 심장박동처럼 규칙적이었다. 툭, 툭, 툭.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예전엔 누군가를 위해 꿰맸지만 지금은 세상을 위해 꿰매고 있구나. 천 위에 그려진 무늬는 봄의 색이었다. 연한 분홍, 따뜻한 아이보리, 그리고 희미한 푸른빛. 바늘 끝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것 같았다. 점심 무렵 민호가 찾아왔다. 엄마, 오늘 좀 일찍 퇴근했어요. 그는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야? 엄마 생일이에요. 나는 놀랐다. 벌써? 나도 깜빡했는데. 이번엔 제가 먼저 챙기고 싶었어요. 봉투 안에는 작은 손거울이 있었다. 거울 뒷면에는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엄마, 이제 당신의 얼굴을 사랑해주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세상 누구보다 예쁜 사람이에요. 나는 웃었다. 이제 그런 말 해도 안 울 것 같아. 저녁이 되자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엔 꽃향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말했다. 참, 세상은 여전히 예쁘네. 테이블 위에는 내 인생의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바늘질 도구, 책 한 권, 사진 몇 장, 그리고 한 잔의 미지근한 커피. 그 모든 것들이 내 이야기의 증거였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충분히 살았어. 그리고 충분히 사랑받았어. 밤이 깊어갈수록 세상은 고요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소리가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게 삶의 소리구나. 어디선가 작은 빛이 들어왔다. 탁자 위 거울에 비친 그 빛이 내 얼굴을 비쳤다.
주름진 눈가, 굳은 입술, 그리고 그 안의 미소. 나는 그 미소를 그대로 바라봤다. 그래, 이 얼굴이면 충분해. 카메라가 천천히 방안을 훑는다. 바늘질 소리, 창밖의 바람, 그리고 창문을 스치는 봄의 그림자. 화면이 서서히 희미해진다. 선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져요. 하지만 일어나는 건 용기고 다시 웃는 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젠가 돌아와요. 그녀의 얼굴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린다. 그 빛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천천히 사라진다. 그날의 봄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긴 이야기 속에는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가 모두 살아가며 마주하는 외로움과 희망, 그리고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거창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만 더 따뜻하게 바라본다면 세상은 분명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조용히 들어준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이 이 채널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 번의 마음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